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소형 원자로에 대한 우리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한반도 주변에 있는 모든 바다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배경에는 어떤 전략적 계산이 있었나요? 지금 미국은 혼자서 전 세계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각 국가가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그런 안보적인 책임을 다했으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위협은 좀 더 남한의 군대가 책임져 주고 미국은 좀 더 큰 그림에서의 동북아 안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을 하겠다 하는 게 미국의 생각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와줌으로 해서 한국이 좀 더 많은 동북아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대북 억제력도 확보를 하고 필요시에는 주변국들하고의 균형도 좀 더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일단을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기존 재래식 전력과 비교해 어떤 억제 효과를 가져오나요?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지금 원자력 잠수함이라고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자력을 이용해서 잠수함을 운용하는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좁은 공간, 즉 잠수함이라는 공간에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넣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우리가 지난 십수년 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소형 원자로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력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도 물론 만들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 AI. 이 AI에 꼭 필요한 게 이 전력인데 현재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 라든지 또 태양열, 풍력 이거 갖고는 택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원자력 중에서도 이 소형 원자로가 그래도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가격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축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 소형 원자로가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을 많이 확보할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바다에 오랫동안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동안에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바다 밑에 매복을 쓰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다른 나라의 잠수함을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격퇴시키는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반도 주변에 있는 모든 바다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해서 우리의 많은 시설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북한이 도저히 우리 핵추진 잠수함이 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반격 능력을 또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잠수함을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능력 또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이러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유용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북극 항로가 이제 개통이 될 텐데 그 북극 항로가 개통이 되면 북극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그래도 얼음층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얼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수상함들이 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역시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이 훨씬 더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무역
또 우리나라 공급망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해군의 원해 능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에 모든 우리 핵추진 잠수함들이 유용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소형 원자로 기술이 이제 점점 더 상용화되고 핵추진 수상함, 핵추진 무인 수중 수상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할 때에는 많은 부수적인 이득들이 파급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 확보되면 실제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확산 조약을 서명한 국가이고 그 조약을 충실히 이행을 할 거예요. 다만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핵 연료를 재처리하고 농축하고 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이제 도입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그 농축 시설과 또 재처리 기술을 우리가 시행하다 보면 당연히 기반 시설이 구축이 되고 그 기반 시설이 평화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상황이 급격하게 바뀔 경우에는 이게 무기로도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받을 일은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또 나름대로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책임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나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더욱더 유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안보구도 특히 중국과 북한의 대응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사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는데 북한이 운영하려고 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공격형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다가 핵 무기를 탑재해서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도 그러한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2척, 3척, 4척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이 될 겁니다. 이러한 그 잠수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복을 해서 북한 잠수함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추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한의 어떤 그 수상 전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한 능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공격을 해왔을 경우에 많은 우리 군사 시설들이 선제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반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만 본다 하면은 북한에게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즉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아군의 상당한 군사력이 살아남는다는 그러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기술적 진전이 아니라 한국의 핵 자율성을 상징하는 전환점이었나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 연료를 농축하고 또 재처리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기반 시설을 우리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핵 잠재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핵 확산 조약의 서명 당사자라는 사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자정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전 세계에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우리가 핵을 활용한 평화적인 그런 이용, 앞으로 이 핵을 가지고 잠수함뿐만 아니라 우주로 나갈 때도 이러한 원자로들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기술까지 가려면은 이번에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이런 자율성을 책임 있게 그렇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주 국방을 상징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핵 추진 잠수함 또 뭐 혹시라도 우리가 나중에 핵무기를 갖게 되면 자주국방의 큰 진일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설사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고 또 심지어는 핵무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것이 그 군대의 규모가 작아진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갖더라도 재래식 군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북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지금 재래식 무기를 다시 현대화하겠다고 지금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무기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라는 거는 최후에 쓰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최후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최후로 가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그 단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재래식 전력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핵무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재래식 군대 규모는 상당히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런 핵무기가 있거나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뭐 군대도 뭐 한 10만으로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첫째로 유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들 거라는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하는 데만 해도 적어도 10년이 걸릴 거고요. 돈이 대략 30에서 50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거기다가 핵추진 잠수함 한 척에 뭐 1조 원이 될지 3조 원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얼핏 잡아 4척 정도 있으면 되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한 12척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국방비의 뭐 반 이상을 쏟아부어야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부족한 기초 무기들이 더 관심권 밖에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핵 추진 잠수함도 중요하고 스텔스 항공기도 중요하고 최신식 전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군인이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입고 먹고 자는 이러한 기초 장비들 그리고 특히 통신 장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무기들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받으면 우리 군이 실제 전쟁 상황에서 미군의 도움 없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작전을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하게 되면 우리 군에 대해서 전평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방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유리한 것이죠. 물론 우방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행사한다 하더라도 우방국의 도움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우방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전 통제권을 갖고 운영함에 있어서 우방들의 도움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오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의 양해와 또 지원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과 또 잠재력을 많이 갖춰야 될 겁니다. 주한미군은 한미협정에 따라 주둔 중인데 한국이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이 정말로 나갈 수도 있나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미국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6개월 이내에 미군이 아마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뭐 본인들이 나가고 싶든 아니든 간에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갈 것을 그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미군들이 나가는 것은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미국은 나름대로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면 타당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해서 미국의 국익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가라고 그러는데 자기네 국익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필리핀이 이런 생각을 하다가 미군들이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그러한 그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것은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호 간의 국익이 도움이 돼서 우리가 그들을 초대해서 여기 같이 있는 것이죠. 있는 동안에는 동북아의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미군이 빠진다면 지금의 한미연합 방위 체계는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게 되나요?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우리 남한군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이 빠진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깨졌거나 아니면 상당히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의 보장이 약화됐거나 아니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억제력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만약에 철수한다 그러면 이 기회에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그러한 그 욕심이 너무나 커져서 아마도 그들이 제2의 6.25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염려입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철수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미연합 방위체계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는 이유 북한 억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중국 견제의 의미가 더 큰 건가요? 미군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사실은 6.25 이후에 이제 한반도에 주둔하게 됐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난 80년 동안 미군의 규모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8,0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8,000명보다 더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도 일부 부담하고 있고 또 주한미군들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주한미군을 더 줄이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미국 관료들이 꽤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데 미국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잘 모르는 미국 사람들이 고위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주한미군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다는 것이 반드시 최악의 경우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자기네들한테도 유리하지만 우리가 주한미군 또는 미국 사람들에게 주한미군이 왜 미국한테 중요하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 또 군사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이런 데에 있어서 주한미군,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한 이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한미군의 가치를 미국 사람들이 알고 주한미군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모두가 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이나 자주국방 체계를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한미군이 만약에 철수를 한다 그러면 자주국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자주국방이라는 게 돈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그러한 불안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더더욱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가치가 그만큼 더 중요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됐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고요. 핵무장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그러한 그 도발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만약에 여기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새로운 동맹 국가들 또 새로운 안보 체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감축은 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상정을 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방비도 늘리고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가져서 안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내 아들부터 먼저 군대를 가야 되겠다. 내 남자친구부터 군대를 가야 되겠다. 또 나도 여자지만 나도 군대를 가겠다. 뭐 이런 의식을 좀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런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지만이 아니라 세금도 더 내고 또 국방의 그러한 어떤 결기라고 그럴까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거나 북한이 도발해 온다든지 아니면 주변국이 도발하면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이러한 마음들이 다 모아져야 자주국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없다고 그래서 핵무기만 가지면 된다. 이런 것은 너무 단순 계산이고 우리나라 체제 전체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갖기 전에 안보의식부터 제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는 자존심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성적인 차원의 자주 국방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감정에 앞서서 그거보다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국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도움 없이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세계 군사력을 순위를 매긴다는 것도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계산 방법이고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또 젊은이들이 훌륭한 거는 사실이고 군인대로서도 손색이 없는 건 사실인데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는 군대가 어떻게 막강한 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회 분위기가 군대는 마치 노역을 가는 것 같은 이런 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저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군인이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명예로운 일이다.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을 해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 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또 국민들이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군복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불쌍하게는 여겨도 존중해주지 않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군인들 스스로도 똑바로 해야 되겠지만 군인들이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감싸서 자기 군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은 좋으나 싫으나 우리 자식이고 좋으나 싫으나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조직인데 그들의 사기를 너무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 너무 위험한 그러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KF-21은 현재 4.5세대지만 앞으로 5.5세대나 6세대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항공기 엔진도 우리가 자체 개발해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을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시간과 엄청난 또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5.5세대, 6.5세대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과연 사람이 조종하는 그러한 비행기가 앞으로 필요할 건가? 오히려 무인기가 훨씬 더 항공기로서의 성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 체계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의한 또 원격 조종에 의한 그러한 무인기들이 앞으로 개발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굳이 5.5세대, 6.5세대 이런 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원천적인 그런 질문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5.5, 6.5세대가 되면 그만큼 예산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과연 5.5, 6.5세대 전투기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따져야 될 겁니다. 물론 국산화시켜서 외부의 도움 없이 모든 무기를 갖는 것은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돈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산화했다는 것도 사실은 외국 기술을 또 외국의 첨단 과학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완전히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5.5, 6.5세대를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갈 필요가 있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간다면 그 형태가 뭐가 돼야 될 것이냐. 우선 유인이냐 무인이냐 이런 것부터 잘 따져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다만 과연 거기에 따른 투자와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잘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AI 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활용한 동시 제작 방식이 생산 속도와 품질 향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나요? 큰 영향을 주죠. 그러나 이제 이런 고가의 장비를 만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항공기를 우리나라에서만 쓴다 그러면 100대를 쓰겠습니까? 200대를 쓰겠습니까? 저런 항공기를 수십조 원을 들여서 만들고 난 다음에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시설을 갖다가 AI 기반으로 하고 로봇을 사용한다 그래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시설을 갖다가 최첨단화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역시 수출길이 열려야 이 항공기의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또 향후 그 개발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항공기를 비롯해서 이러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할 때는 과연 수출 시장을 우리가 보고 할 수 있겠느냐, 수출 시장을 잘 보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으면서도 가격에 맞는 그러한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 개선 등 KF-21이 실제 전투에서 기존 전투기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가요? 전투에 있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보다도 이러한 그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향후 항공기 개발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유인기보다는 무인기가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무인기를 갖다가 통제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거기서 또 배우고 하는 그 과정에서 향후에 우리가 만들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무기체계에 충분히 도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돈도 좀 들고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무기 개발에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계약을 위반을 했는데 우리로서는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고 또 그들이 생각하고 또 기대했던 기술 이전의 수준이 과도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고 또 최초에 우리가 맺었던 계약 조건과도 또 괴리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금을 약속을 못 받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부담이 더 커진 거죠. 이러한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외국하고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번에 계약 위반으로 해서 우리한테는 상당한 부담의 증가로 왔기 때문에 항공기의 대당 가격도 이제 올라갈 것이고요. 그 항공기의 대당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전반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운영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조정을 할 높은데 저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형 사업을 할 때도 과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이런 리스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KF-21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수출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잘 보고 앞으로 이런 대형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아예 파트너를 믿지 못하면은 구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KF21 관련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KF21과 관련돼서 가장 좋은 소식은 이 비행기가 어찌됐건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이 항공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시도는 해봤지만 성공한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KF-21이라는 전투기를 이게 뭐 4세대가 됐든 5세대가 됐든 4.5세대가 됐든 이러한 전투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성과가 어떻게 더 큰 발판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상상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될 거라고 했고 그 극히 일부분만 될 거라고 하신 분들이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우리 KF-21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만도 큰 그 성과죠.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과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비행기를 수출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봅니다. 이 비행기가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항공기 엔진은 또 외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기 엔진을 또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항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한국 내에서 소요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보다 큰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우주로 나가는 로켓 엔진까지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KF-21이 독자 개발한 비행 제어 시스템과 무장 통합 덕분에 실제 전투에서 어떤 장점을 갖게 되었나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 기술이 100% 국산 기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로 해서 실제 전투에 있어서는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전투 체계를 개발할 때 특히 그 무인기들 또 차량 이런 거를 개발할 때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그 기술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었고 그 결과물이 조금 기대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상당한 그러한 잠재력을 키워놨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잠재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발전 그리고 안정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런 그 안전을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우리 그 우방들하고도 더 많은 협조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신형 무기들, 실제로 실전 운용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건가요? 이번 열병식에 나온 무기들을 가짜 무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그 상대방을 얕잡아 본다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은 강하게, 내 자신은 불리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게 신중한 모드고요. 반드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 열병식에서 나왔던 모든 무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예의주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책도 잘 구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열병식을 야간에 개최하고 전투기에 LED를 장착한 연출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나요? 북한이 이제 이렇게 야간에 실시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죠. 그래서 특이한 그러한 그 열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대낮에 하는데 북한은 야간에 함으로써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주변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 하기 때문에 각종 불빛이나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화려한 행사를 묘사할 수가 있죠. 이러한 그 북한의 열병식은 단순히 군사적인 그런 퍼레이드를 떠나서 북한 인민들을 갖다가 단합시키고 또 군 전체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래서 군이 국가의 보위 수단이고 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 해서
북한을 단합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뭐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보의식이 우리가 많이 해이됐다고 하는데 안보의식이 해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행사들을 북한처럼은 못하더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 실시를 해야 국민들이 관심도 갖고 자신감도 갖고 또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러한 안보의식이 제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20형 ICBM이 발표된 대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췄나요? 이번에 그 열병식에 나온 무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북한의 새로운 ICBM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미사일 운반 체계를 봤고요. 그 미사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있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 운반체를 보면은 전에 있던 운반체보다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이 화성 20형이라고 지금 우리가 명명하고 있는데 이 화성 20형은 과거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ICBM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이 이러한 그 핵무력을 완성하는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도 집중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 보면은 새로운 장갑차, 새로운 전차, 특히 새로운 미사일 중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병종별로 부대들이 열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대도 지금 집중해서 향상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신형 전차, 신형 장갑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용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또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무기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한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그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로서는 특히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 갖고 있고 또 이번에 보여주는 각종 소총이라든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장구류들, 뭐 헬멧이나 중화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북한도 못 먹고 못 살면서도 저런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 남한보다도 우수한 무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잦은 무기 공개를 이어가는 행보가 오히려 군사적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북한이 자꾸 무기를 공개하는 것이 그들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이러한 그 무기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 확보한 우방국들에게 능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병 또 다른 제3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수단으로도 쓰고 있어요. 따라서 북한이 어떠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을 숨기기 위해서 이러한 그 열병식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군사력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선군 정치, 군대를 앞장 세워 놓겠다 하는 이런 정치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체계 및 기술들은 그에 대응할 수 있나요?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 또 보여주고 있는 무기들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보여주지 않는 무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꼭 보여주는 무기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보여주지 않는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컨대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가히 우리가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공포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열병식에서 보여준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드론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드론이 있는데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띄워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수험 형식의 드론을 보여줬고 또 자폭 형식의 드론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북한이 운용을 해서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우리가 딱히 퍼센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미비합니다. 그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위협,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탐지를 하고 어떻게 추적을 해서 어떻게 격추할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부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어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와 못지않게 우리도 공세적인 능력을 빨리 발전을 시켜서 북한이 이런 드론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북한에게 드론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무기 체계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위한 그런 새로운 무기 경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는 드론으로 인해서 전장 상황이 바뀌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이러한 드론을 활용한 전쟁, 이것을 누가 빨리 적응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 봐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발전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위협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력은 어떤 수준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집중을 못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드론을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하는데 기존의 개발 방식, 즉 어떤 소요를 제기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경쟁, 또 입찰, 시험 평가, 이렇게 해서 전력화,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급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일반 부대에다가 한 20억씩 줘가지고 한 5개 부대를 선정해서 한 100억 원만 준 다음에 6개월 동안에 경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가 자기네가 알아서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경연장에서 드론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드론을 갖다가 개발하면 좋겠는데, 이런 방식은 현행법이 어떻고 해서 규정이 안 되고 해본 적이 없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리는 북한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거는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군에게만 맡겨놓는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조달 체계로는 절대로 당면한 위협을 대항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저는 현재 컬럼니스트, 그다음에 군사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군사 문제, 특히 세계 문제와 한미 관계, 또 우리 국내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